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이곳이 어디냐면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나가사키의 데지마 섬이라는 인공섬입니다. 이 인공섬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데지마 섬이라고.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혹시 여러분 하우스 템보라는 곳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마을이죠. 일본에 있는 네덜란드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하우스 템보가 있는 자리가 데지마 섬입니다. 데지마 섬은 17세기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에도 막부와 독점 무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점 기지였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과연 네덜란드와 에도 막부는 그건 뭘 거래했을까? 은이죠, 은. 네, 은입니다. 에도 시대는 철저한 세국주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하지 않았어요. 서양과는 완전히 문호를 걸어 잠궜는데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그 통로가 바로 이 데지마 섬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본 그 에도 시대의 다이묘들은 은을 팔아가지고 은광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쓰게 되는데 여기서 전비라고 얘기했는데 전쟁 비용이죠. 전국 시대와 그 다음에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와 전쟁을 하죠? 바로 조선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을 판 돈을 가지고 임진왜란에 필요한 전비를 조달하게 되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만들게 되는데 에도 막부 때도 역시 그 은광을 이와미강을 아예 공용화시킵니다. 네,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은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이 다이묘들을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 서양의 문물이나 서양의 신기한 것들을 다 제공했겠죠. 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중세 시대에 전세 글로벌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무라이들이 네덜란드 회사에 취직도 많이 했어요. 네. 호위 무사로 취직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을 슬슬 마무리 짓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은을 매개로 해서 중세 무역의 큰 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남죠. 특히 이제 그 주목할 부분은 일본에서 은화를 만들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만든 은화가 아까 말한 스페인에서 만들었던 은화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치를 더 높게 받았어요. 더 질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을 여러분이 국제 금융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의 엔화가 달러와 더불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는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에 일본의 은화가 그만한 역할을 했던 것과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일본의 은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은 굉장히 은광을 탐냈었죠. 어쨌든 일본은 이 은을 매개로 해서 중세 무역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일본은 이 은을 재래하는 방법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 오늘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난 은 재련 기술을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제 강연을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변방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국 정책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철저한 세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도 세국 정책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가 변방으로 밀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제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공학자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시대 보면 아까 그 은 기술을 이렇게 시연했던 사람들도 평인 또는 노비였습니다. 노비. 즉 조선 시대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기술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가치를 높이고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한 거예요. 천시하고 부려먹을 줄만 알았지 그들에게 어떠한 그만한 대접을 해주고 더 진흥해 주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그렇게 쇠락으로 길을 거들어 물론 오랫동안 버티긴 했지만 조선 후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역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현재는 기술을 갖고 그렇게 나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공인들을 정치나 아니면 그런 관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요? 과연 우리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첫 번째 시즌 2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첫 번째 은에 이어서 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이집트의 메네스 왕조 BC 3100년경에 기록된 그러한 그 문서를 보게 되면 황금 한 조각의 가치는 은 2배 반과 같다는 그러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BC 기원전 3100년에 이미 황금과 은 이러한 비금속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5개의 그 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금, 은, 청동, 영웅, 철기 이렇게 5개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만큼 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우리의 인식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금화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페르시아 금화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그 콘스탄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대항해 시대의 패권을 놓고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국 스페인 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의 패권을 걸었던 전쟁에서 영국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득은 다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게 돼요. 1694년에 영란은행이 최초로 설립이 되죠. 이 영란은행이 현대적인 은행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작 뉴턴은 어떤 식으로든 금 보관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 황실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협력을 해서 영국 금 본위제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값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결국은 금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엄청나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금융 마켓에서 안전판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